우석진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입대 원하지 않는 영어의 경력자 우석진입니다. 성일정 의원. 50대라 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네 그냥. 너무 강하게 말씀하신다. 재입대 원하지 않습니다. 현역으로 다녀오셨습니다. 저 현역 갔다 왔습니다. 네. ROTC. 참고로 저는 면제였습니다. 네, 저는 ROTC여가지고 조금 뭐 일반 병보다는 낫기는 했습니다. 네, 저는 고도근시가 심해서. 예. 근데 뭐 지금 기준으로 하면 다 가야죠.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무슨 그런 말씀을 또? 안경 쓰면 보이잖아. 안 보여 그래도. 넘어갈게요. 예, 재입대 원하지 않습니다. 뭐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겠죠? 네. 큰일 납니다 진짜. 고문관들 모아놓고 보초 쓰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진짜. 총 잊어먹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수님도 예비군 훈련장 가면 한 단추 2개 풀고 삐딱하게 모자 쓰고 막 이러고 다니셨습니까? 그렇죠. 예. 일단 옛날 워커라고 했잖아요. 전투화. 네.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메고 어깨 메고 끈 풀고 다니고. 메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군복 입으면 다 개되는 거니까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개라는 표현은 삭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그건 아니고 예. 앞서 저희가 2부에서도 양당 정책위의장 차례로 연결해서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 한번 좀 총 정리 좀 한번 해보죠. 예. 일단 엊그제 민주당에서 이제 금투세 토론 배틀이 있었어요. 여기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나왔던 얘기들을 좀 기초로 일단 팩트 체크를 좀 하다 보면 금투세가 뭔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좀 자연스럽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얘기를 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금투세의 시작 기원이 어디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조세학자인데 재정학자니까 조세하고 재정하고 조세 관련된 뭐 연구도 많이 하고 논문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지금 이 논의되는 거를 민주당에서 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좀 심란합니다. 왜요? 심란하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어떤 세금인지 그리고 왜 도입이 됐는지 누가 논의를 시작했는지 뭐 이런 거를 조금 따져 보면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참 진짜 얼차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요? 요게 이제 금투세가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은 물론 옛날부터 논의는 있었어요. 논의 있었는데 요게 2019년도에 추경호 의원이 이게 이제 정확하게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제 발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제가 죄송합니다. 그 세법 개정안을 보면은 이분이 이제 어떻게 발의를 했냐면은 주식 펀드, 채권, 파생 상품 이런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손익을 통산을 해서 과세 체계를 그렇게 일원화 합리화시킨다. 일원화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되면 과세 형평성이 제고가 된다. 그러니까 금투세라는 게 그동안 뭐 금융상품에 투자했던 거 다 몰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뭐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은 지금 상품별로 과세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상품이 만들어질 때마다 이걸 어떻게 과세해야 될지가 굉장히 들쭉날쭉해요. 뭐 돈을 공제를 얼마큼 해주냐, 세율을 어떻게 하느냐, 왜냐면 이제 파생 상품 이런 게 막 나오기 시작하면은 금융 혁신이 일어나니까 기존에 없던 이제 상품들이 막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법이 덕지덕지 지금 붙어 있어가지고 특히 뭐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야 뭐 그냥 어떻게 뭐 세무사 도움 받거나 아니면 전문가 도움 받거나 이렇게 한다고 쳐도 뭐 외국에서 혹시 우리나라에 투자한다 그러면 이 세법을 다 뜯어볼 수도 없고 진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로 뭉쳐서 과세하자. 최초 발의자가 추경호 의원이었군요. 추경호입니다. 추경호 2019년도에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너무 이중과세 논의가 있으니까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서 나중에는 폐지하자. 이제 증권거래세는 건건이 이제 매기는 세금. 건건이 매기는 겁니다. 건건이 매기는 거니까 증권거래세는 없애고 요 다양한 상품에 대한 거를 통합시켜 가지고 사람별로 과세할 수 있게 하자. 요게 추경호의 그 세법 개정안입니다. 근데 많이 알려지기로는 최초 설계자가 최은열 당시 민주당 의원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받아서 요거는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됐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고 하죠? 폐기가 됐습니다. 폐기가 됐고 통과가 안 돼가지고 요거를 받아서
이제 그 민주당의 이제 금융 선수 네. 그때 당시에 그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였던 최운열 네. 이 김종인 이제 그때 위원장이랑 친하다고 해가지고 비례로 들어와서 네. 이분이 금융업계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가지고 민주당에 많이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 지금 이제 자본시장 연구원인데 연구원장도 하시고 뭐 네. 이렇게 해가지고 금융계 업계를 대변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예. 그래서 그 목소리가 들어와서 이제 이게 입안이 된 건데.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한투협이 이제 또 투자자들 이제 대표하고 있지만은 원래는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 금투협회라고 이 증권사를 대표하는 협회가 있어요. 금투협회. 금투협회가 2020년도에 이제 요 금투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이 됐을 때 환영 인사를 냈습니다. 금투협회가요? 환영한다, 이거 진짜 우리 환영한다. 자본시장 활성화된다. 그리고 장기 투자 문화에 열조할 거다. 그러니까 잠깐 여기서 그러니까 정리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 업계 쪽에서는 환영을 했고 개인 투자자들은 반대했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때 개인 투자자들 목소리가 아직 분명하지는 않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때까지 분명하지는 않았는데 하여간 업계에서는 환영 쌍수 들고 환영. 그러면 이건 금투세라고 하는 거는 뭐냐? 금투세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게 사실은 고액 투자자들을 위한 세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어떤 점에서요? 왜냐면 이게 그전에 과세가 안 되던 데에다 과세를 하니까 이게 마치 이제 세부담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껴지는데 지금 거래세도 내고 지금 이 사람들 양도차익은 지금 안 내고 있거든요. 근데 거래세가 많이 내요. 내 소득과 상관없이 거래세를 많이 내요. 그럼 내가 고액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손해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매번 세금을 내는 거는 부당하다. 큰 손은 아무래도 이제 거래를 많이 할 텐데. 큰 손은 거래도 많이 하고 금액도 크고. 그러니까 건건이 이제 거래세로 매겨버리면. 건건이 내가 거래되는 금액에 비례해서 내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거래를 하게 되면은. 근데 이제 투자를 많이 하면 그 손실을 보는 경우도 또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주식만 하는 게 아니고 채권도 하고 파생상품도 하고 그렇죠. 다양한 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장치를 활용을 하면은 늘 소득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가요 또? 늘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A라는 주식에서는 내가 이득을 받지만 B는 내가 지금 떨어졌어요. 지금은 그냥 그대로 B는 방치를 하고 A만 이익 난 것만 팔아가지고 거기 소득을 지금 그 소득세를 좀 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지가 않으니까 손해 나는 거는 팔았다 다시 사면 돼요. 그러면 손해를 이제 그 실현을 시키면은 그거를 수익과 통산해가지고 그렇죠. 내가 소득을 언제든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고액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들어오는 게 낫거든요. 그러면 금투세가 오히려 고액 투자자들, 큰 손들을 위한 그러니까 금투협에서 박수 쳤죠. 환영. 그러니까 아무튼 최운열 위원이 설계한 이거는 언제 시행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때? 그거는 이제 원래 이제 2020년도에 들어올 때 그 다음에부터 이제 뭐 시행을 했다가 23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그게 이제 2022년도가 되면은 대통령이 다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공약으로 이거를 유예하겠다 이렇게 걸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근데 그게 2022년도에 금투세 유예할 때도 금투협회장이 시행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시행해야 된다 이거. 우리 준비 다 돼 있다. 그렇게 해서 시행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금투세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 와서는 부자들이 이거를 싫어해서 한국 주식을 팔고 딴 데로 도망가거나 부동산으로 간다 얘기를 하지만은 원래 추동했던 이 세력들은 사실은 금투협회 그리고 고액 투자자들이다 사실은. 얼핏 생각하고는 정반대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에요. 거래세를 막 내고 있기 때문에 네. 거래세를 막 내고 있기 때문에 거래세는 사실은 부당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럼 아무튼 최은호 의원이 설계해서 이제 애당초 계획은 2023년부터 시행 들어가는 걸 잡았는데 일정표를 유예를 했죠. 2020년에 정권이 바뀌면서 22년도에. 유예를 했던 거고. 예, 예. 근데 유예 기간이 이제 올해 말로 끝나는 거고 끝나고 내년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건데 거죠. 여기 다시 논란이 몰고 다시 이제 논란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뭔가 좀 논의가 뒤바뀌어 가지고 부자들은 이걸 싫어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를 주도했던 만약에 고액 투자자면은 상당히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간 지금 논의가 굉장히 지금 꼬여 있다. 근데 모든 정책은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타이밍 중요하죠. 이것도 특히나 그럴 거 아니에요. 타이밍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단 이쪽으로 가는 거는 사실은 맞는 방향이긴 해요. 시행으로 가는 게. 왜냐면 이제 거래세라는 게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건데 거래세는 언제 매기는 거냐면은 네가 돈을 얼마 번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때 우리가 매기는 거예요. 보통 거래세는. 예. 네가 돈이 얼마 번지 알면 거기다 과세를 하면 되는데 옛날에 막 수기로 하고 전산도 없고 막 이럴 때 이게 그 1978년도 이때 거래세가 증권거래세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때 있었던 거고 근데 여기다가 이제 1994년도에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우리 농민들이 막 엄청 났잖아요. 난리 났었죠 그때. 그때 이제 농민들 달래느라고 야 주식하는 애들 부자 아니냐. 거기다가 농특세를 거기다 이제 거래세로 부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증권거래세하고 농특세 두 개가 지금 거래세로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정리를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만 본다면 거래세를 없애고 금투세를 거는 게 맞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소득세 체계로 가는 게 맞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고 봐야 되니까. 늘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간 소득세 체계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이다. 거래세는 소득이 아니라 손실을 보더라도 내는 세금이 되는 손실을 보더라도 내는 세금이고 그리고 거래세가 있다는 거는 거래를 이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거래는 활발하게 해주고 다만 소득이 생겼을 때 과세를 하는 체계로 가는 게 맞고 이게 우리 그 촌철님이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게 이게 금융투자소득세라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금이 만들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우리나라에 보통 양도차익의 주식이나 이런 이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있는 거고 이걸 확대하는 겁니다. 확대하는 거다. 근데 확대할 때 그냥 확대하지 말고 정비를 해서 확대를 하자. 상품별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별로 정비를 하자. 그래서 요 방향으로 가는 거고 요 가는 방향으로 가는데 타이밍은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타이밍은 뭐 진행자분 지적해 주신 것처럼 너무 중요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타이밍을 잘못 선택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타이밍의 중요성을 어떤 분이 라면론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똑같은 라면인데 물이 팔팔 끓을 때 넣느냐, 조금 끓을 때 넣느냐, 스프부터 넣느냐, 면부터 넣느냐. 아 그렇죠. 이것 때문에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 저는 뭐에 비유 아니면 테트리스 블록 떨어지는데 그것도 잘 이게 블록 순서대로 잘 쌓아놔야지 잘못 쌓아가지고 긴 거 하나 그냥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대박 하나 기다리고 이렇게 있다가 중간에 하다가 막히면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공감 가는 비유다. 예. 그러니까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예를 많이 드는 게 우리 지금 이 시점에 소득세는 굉장히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소득세도 이 조세 역사를 보면은 위헌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소득세도 험난하게 들어왔습니다. 소득세 자체에 대한 위헌 판결이 있었어요. 소득세 자체에 대한 위헌 판결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고 미국인데. 미국인데, 그러니까 소득 있는데 과세하는 거라면서. 근데 소득세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요? 예, 우리 그 19세기 중반에 이제 1861년도에 남북 전쟁 할 때. 그때 이제 미국 정부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걷기 시작했거든요. 하긴 그 전에 뭐 인두세 이런 거였지. 그때는 관세입니다. 관세 있었고. 관세. 이 국경 건넜을 때 거래세죠. 뜯는 겁니다. 관세. 얼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니네
이 통관하니까 예. 돈 내. 관세. 관세 때문에 전장 벌어지고 막 이러죠. 관세입니다. 관세. 관세가 쉬우니까. 아니면 그전에는 뭐 인두세. 사람보다 돈 내. 그렇죠. 인별로 돈 내. 뭐 이런 거였죠. 근데 이 소득세가 들어왔다가 나중에 이제 연방 정부의 소득세로 이제 바뀌는데 이게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논리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이제 헌법에는 어떻게 되냐면 연방 정부는 여기 미국은 이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니까 이게 발음 좋았습니까? 뭐 미국 유학 다녀오신 분이니까. 그 이제 주별 이 주별이 이제 모인 합중국이니까 주별 인구에 비례해서 연방 정부는 과세할 수 있다. 이건데 소득세를 매기면은 인구에 비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 수는 적어도 돈 많이 버는 데는 돈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위헌 판결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른바 그 주 간의 어떤 형평성 이런 문제를 형평성 인구에 비례해서 이 세금을 매길 수가 있는데 소득세를 매기고 나니까 인구가 얼마 안 되는 돈 많이 내는 주가 있네. 그래서 뭐 농업이 주가 되는 주가 있고, 그렇죠. 공업이 주가 되는 맞습니다. 주가 있을 텐데. 어떤 농부가 네. 그때 이제 농업이 이제 주 산업이니까 농부가 이제 요 위헌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이기는 겁니다. 이게 해서 없어졌다가 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수정헌법 이제 16조인데 개정해가지고 그래서 20세기 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들어오면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2014년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우리 소득세 개인 그 근로소득세의 체계를 그 소득공제 체계에서 세액공제 체계로 이제 많이 바꿨거든요. 요게 사실은 되게 좋은 개편이에요. 네. 이게 부자 증세고 근데 이게 연마정산하다 보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근로소득자 우리가 봉이냐 그러면서 막 난리 쳐가지고 이게 환급을 막 해줬어요. 환급도 해주고 그다음에 공제도 뭐 엄청 또 집어넣습니다. 왜냐면 너무 급하니까. 그리고 경제 수송 날라가고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 과세점 미달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원래 30% 이하로 떨어졌다가 이게 40% 이상으로 막 50% 가까이 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취지는 좋지만은 잘못 만지면은 이제 완전 계약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민심이 이제 한번 화가 나면은 그거를 이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요거를 그 민심을 좀 이렇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다른 제도가 막 들어오거든요. 누더기 되는 거죠, 그러다. 누더기가 됩니다. 누더기가 됩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너무 중요하다. 네. 이제 그래서 요 원래 취지는 출발점은 부자들이 원해서 한 거다. 고액주자들이 원해서 사실 도입이 된 거다. 이게 하나고 두 번째 이제 팩트 체크는 뭐냐면은 이게 아마 지금 여기 그 채팅창에도 뭐 그런 얘기 있을 수도 있는데 사모펀드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사모펀드는 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모펀드가 이제 공모 아니고 사모 아닙니까? 프라이빗 이쿼티인데 이 개인들이 모아가지고 공개하지 않고 모아서 이제 뭐 주식도 사고 뭐 벤처에도 투자하고 뭐 부동산에 투자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모펀드를 좀 장려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모펀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규제 완화를 하고 그래서 사모펀드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사모펀드는 보통 어떻게 그 혜택을 줬냐면은 운영은 돈을 모아서 운영을 니네가 해. 그러면 양도차익 생긴 거는 우리가 과세 안 할게.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니네 이게 이제 분배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중에 돈을 나눠주거든요. 그 돈을 나눠줄 때 그때 우리가 배당소득으로 과세를 할게. 그래서 배당소득은 세율이 14%예요. 14%인데 지방세까지 합하면 15.4%. 그래서 우리 뭐 이거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이제 15.4% 뛰어가는데 그게 이제 배당하고 이자는 같은 세율로 이제 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펀드에 들어간 거는 이제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배당을 많이 받으면 분배금을 많이 받으면은 이게 종합소득이랑 합산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15.4%인데 종합소득이랑 이제 합산이 되면은 이론상 49% 이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높은 세율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금투세로 만약에 물게 되면은 최고 세율이 이제 25%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율이 떨어지는 것 같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니는 586이시죠?
네, 저는 586. 저는 586 아닙니다. 네. 586 니네 보니까 뭐 옵티머스 라임 이런 거 보니까 사모펀드 많이 했더라 보니까 586 정치인들. 예, 옵티머스. 이런 거 보니까 니네 사모펀드 많이 한 것 같은데 보니까 니네 거 낮추려고 세부담 낮추려고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유튜브 찾아보시면 이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49% 이상 되는 세율을 25%대로 낮추려고 절반으로 뚝 떨어지네. 예, 이렇게 하려고 니네가 민주당 니네가 586 정치 니네가 이거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니네 금투세 사모펀드랑 이렇게 짬짬이 해가지고 이거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아마 지금 댓글도 막 그건 달리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여하튼 그런 루머들이 있습니다. 루머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뭐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그럼 사모펀드 업계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네. 사모펀드 업계는. 그러니까 사모펀드 업계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세율이 내려가? 그럼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겠네? 그럼 환영. 이래야 되는 건데 사모펀드 엄청 반대합니다. 왜요 또? 사모펀드는 이거 막으려고 금투세 막으려고 엄청나게 반대하고 다녔어요. 왜요? 왜냐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모펀드 이제 도입될 때 운영할 때 펀드 이렇게 조금 더 잘 수익 많이 하라고 이 주식 사고 파는 데서 생기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해요. 근데 일로 들어오면 이제 다 과세가 전부 다 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세부담이. 그래서 사모펀드에서 야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 옛날 체계로 하게 해달라. 이렇게 사모펀드가 엄청 반대를 하고 있어요. 586 얘기하고는 그 얘기는 그럼 사실 무근이 되는 겁니까? 일단 여기까지 이제 반은 사실 무근이고 네. 반은 사실일 수가 있는데 어떤 점에서? 이게 이제 사모펀드가 이제 돈을 모으잖아요. 돈을 모아서 내가 보통 3년 동안 어디다 투자할게. 그래서 3년 정도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돈을 좀 분배금을 나눠줍니다. 예? 뭐 6개월에 한번 나눠주기도 하고 1년에 한번 나눠주기도 하고 그럼 그때 이제 배당소득으로 이제 과세하는 건데 이렇게 나눠주는 이유는 뭐냐면 사모펀드 중간에 성과 보선하는 걸 받아요. 예. 그래서 자주 나눠줘야 돼. 자주 나눠줘야지 내 성과 보선에서 챙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펀드에 들고 있다가 나 펀드 이거 이상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돈이. 아니면은 나 지금 현금 필요한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환매라는 걸 합니다. 중간에 그렇죠. 팔아요. 그렇죠. 이렇게 팔게 되면은 그러면 금투세가 좀 유리할 수가 있어요. 금투세가 그 전에는 이제 배당으로 과세가 됐는데 요거는 이제 금투세로 과세가 되면 세금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환매를 막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금투세로 가는 게 이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논리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사모펀드가 유지가 안 돼요. 다 빠져나갔군요. 아니 중간에 팔아야 돼. 그러니까. 팔아야 돼. 3년 투자하기로 했는데 팔아야 돼. 네.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안 되고 이게 환매가 되면은 이 사모펀드가 수수료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모펀드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펀드런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하고는 상대 못하겠다. 네. 그래서 리테일 영업이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우려를 해서 지금 사모펀드 이 선수들은 지금을 선호를 합니다. 금투세를 선호하는 게 아니고, 네. 예, 지금 있는 대로가 좋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팩트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형평성이냐 효율성이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 과세 형평성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된다. 그걸 따지려면 그러면 지금 거래세를 징수하는 거고 금투세를 했을 때 정부 입장에 세수는 차이가 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세수가 줄죠. 오히려 줄어듭니다. 줄죠. 왜냐하면 이제 거래세는 이익 나는 거 손해 나는 거 상관없이 사고 팔 때마다 나한테 척척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6조에서 8조가 들어옵니다. 매년. 근데 요거를 지금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지금 삭감하는 조치들이 벌어지는 거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래세는 줄어들고 그다음에 금투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금투세는 불확실해요. 그렇죠. 소득이 생기면은 이게 과세가 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안 생기면은 이제 과세가 안 되는 거. 거기다가 이제 5년
통산인데 지금 개정안 나온 거 보면 10년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예. 이게 안 좋은 경우는 그냥 소득이 없을 수가 있어요. 정부는 반대할 수밖에 없네요. 시행. 없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세수는 지금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금투세를 도입하는 거는 뭐 우리가 세금을 더 걷자, 형평성차원 부자들은 더 과세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이거는 이렇게 소득세 체계로 과세하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 맞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민주당 그 토론회 하는 걸 보면은 완전 거꾸로 그래요? 거꾸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세수가 내려갑니다. 오히려 근데 토론에서는 세수가 더 거치는 것처럼 얘기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형평성 때문에 네. 형평성 때문에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거든요. 이게 아니고 형평성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효율성 때문에 하는 겁니다. 거래 효율성을 높이고 그 세부담을 좀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논리를 펼쳐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게 세부담이 올라가서 고액 투자자들이 해외로 나간다. 이게 되게 이상한 논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고액 투자자들은 오히려 좋다며요. 그러니까 세부담은 내려가는데 세부 조세 구성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동안은 거래세를 왕창 냈는데 거래세를 확 줄여주고 지금 소득세를 좀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부담은 한 절반에서 3분의 1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내려간다는 얘기냐? 그럼 여기가 시장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하는 그 원칙에 따르면 금투세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 우리가 그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소득을 뭘로 보느냐? 소득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무슨 달라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소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소득이 아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예를 들어서 불로소득, 범죄소득 이런 건 아닐 거고.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이제 국민주 생활보장제 수급자예요. 생계급여를 뭐 100만 원 받았어요. 받았어요. 소득 생겼잖아. 소득은 생겼죠. 생겼잖아. 네. 그럼 이거를 과세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네요. 이런 문제 생겨요. 예. 그다음에 내 집을 샀는데 5억에 샀는데 10억이 됐네. 부자가 됐네. 근데 실현은 안 됐잖아요. 안 된 거죠. 근데 나는 부자가 됐잖아. 이거 과세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어디다 과세할 것인지 여부는 이론과 역사적인 연역에 따라 결정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채택을 하고 있냐면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소득에 과세한다. 그래서 소득 있는 곳에 다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소득세는 이제 우리가 포괄주의라고 하는데 모든 소득을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있고 개인에 매기는 소득세, 개인한테 부과하는 소득세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파지티브 시스템 열거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열거주의. 열거된 것만 과세한다. 열거되지 않은 것은 과세하지 않는다. 법에 열거된 거. 네, 그래서 그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은 네. 우리 세법 체계로 들어오면은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얼마든지 과세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과세할 수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논리가 이제 어디까지 퍼지게 되냐면 이제 이소영 의원이 그 토론회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부동산을 통해서 번 네. 소득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법적 혜택을 줘요. 네. 예컨대 뭐 내가 주택을 1억에 사서 12억에 팔아가지고 11억 양도차익이 생기잖아요. 그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경제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부를 축적해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혜택을 준 거예요. 그렇죠. 혜택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그럼 이론상 맞느냐 그러면 이론상 맞지는 않아. 하지만 뭐 그렇게 주기로 우리가 혜택을 주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해 가라. 그렇죠. 요거 그래서 뭐 그 재산 형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혜택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이제 뭐를 연결시킬 수 있냐면은 그럼 청년 세대는 집을 못 사지 않냐. 네. 옛날에는 집이 소득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진입이 안 되지 않냐. 불가능한 거죠. 그럼 청년 세대는 그러면은 부를 어떻게 축적하는 얘기냐.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 60년대 70년대 세대들이 부를 축적하던 그런 방식대로는 안 되니까 네. 새로운 방식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고 그렇다면은 주식을 통해서 양도차익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 나갈 때 그때도 축적할 수 있게끔 요거를 하나 1가구 1주택에 비과세 해줬던 것처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5천만 원 공제가 들어가 있어요. 연 5천만 원. 근데 연 5천만 원 공제가 들어가서 10년 하면 5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년 5천만 원 수익이 생기면은 10년이면 5억까지는 사실은 요거 가지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식 거래해가지고 1년에 5천만 원씩 안 되죠. 10년간 5억 축적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만 좀 살려주십시오 진짜. 경제학자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살려주십시오 진짜. 그러니까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많지는 않죠. 뭐 주식 투자자 한 1% 정도라고 보는데 여하튼 근데 뭐 운이 좋아서 1년에 5천만 원씩 벌어가지고 10년에서 5억까지 내가 챙길 수 있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운이 좋아서 내가 1년에 5억 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주택은 1년에 5억 벌어도 뭐 그런 일은 잘 안 생기지만 그냥 5억 벌어도 지금 비과세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갑자기 5억이 생겼을 때 요거는 주택에 비교해가지고 쉽게 하면 부동산과 주식 간의 형평성 뭐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산 축적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이 성장 사다리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고민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주택을 서로 증여받아가지고 혹은 상속을 받아 주택을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노력들은 지금 이 소위 말하는 고위공무원들의 자식들을 위한 제도들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지금 엄청 많은데 지금 주식은 싸잖아요. 주식은 이제 가서 싸게 살 수가 있는데 주택은 못 사는 이 청년들에 대한 자산 형성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라고 하는 그게 필요한 거. 물론 그거를 반드시 직접 투자를 통해서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뭐 ISA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은 필요하겠지만은 그 채널은 민주당도 고민을 해줘야 된다. 이제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기와 장기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면은 우리 지금 금투세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분리과세라는 걸 하고 있어요. 분리과세. 그래? 양도차익에 대해서 분리과세. 그래서 원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소득이랑 다 붙여가지고 종합소득으로 다 과세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따로 띄어서 과세를 해요. 이거 자체가 혜택입니다. 미국은 예컨대 이제 뭐 어떤 얘기 하냐면 뭐 장기 보유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혜택은 뭐냐면은 장기 보유하면 따로 띄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해주기 때문에 아니면 1년 미만짜리는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하거든요. 그럼 세율이 확 올라가요. 근데 이건 따로 띄어서 과세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혜택을 준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금투세는 단기, 장기 다 띄어서 분리해서 과세를 해주기 때문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2단계로 조금 더 해줄 거냐. 예컨대 지금 20% 세율인데 1년 이상짜리는 10%로 내려준다. 이렇게 2단계로 해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죠. 그래서 이 정도 조금 며칠 전에 한 그 민주당 토론에서 의원님들이 뭐 얘기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조금 한번 이런 내용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뭐 당장 의사결정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당장. 뭐 바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뭐 한 달 내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우리 이 정책의 시간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곡차곡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천천님들도 그 의견 표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좀 정확하게. 교수님도 의견 표출할 수 있어요. 교수님 개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과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제 해결을 위해서 유예해야 된다. 유예해야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들어와 있는 금투세가 기재부 세제실 국세청의 편의를 위해서 이 이 투자자들의 불편함이 너무 많아요. 불이익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원론 찬성이라고 하더라도 수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지금 몇 달 안에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제 해결을 위해서 유예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뭐 진행자분
중간에 아까 인터뷰 하실 때 한국경제학회 네, 뭐 설문조사. 저는 사실은 거기서 제가 답을 했거든요. 예, 답을 했는데 저는 이제 유예 후 이제 그 수정하고 시행해라 이제 이렇게 답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저희 이제 동료 경제학자도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인데도 수정 후 시행해라 이게 엄청 많아요. 이게 다수입니다. 수정 후 시행. 왜 그래요?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그 학자의 입장과 정치인의 입장은 다를 수가 있다. 그렇죠, 물론. 예. 학자는 우리 원리 원칙을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정치인은 국민의 손잡고 그 방향으로 반발짝으로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방향을 지시해주고 정치인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법을 지시해주고 방법도 그렇고 국민의 손잡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반발자국이라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폐지는 완전 뒤로 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없던 일로 하는 거죠. 그거는 안 된다. 그래요? 그거는 안 되고 네. 일단 국민들이 불안하면은 아까 타이밍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이 불안해하면은 좋은 세법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저항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유예하는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여러 가지 그 관련된 과제를 해결을 하는데 네. 일단 밸류업이 지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많이 듣던 얘기. 밸류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어요. 예컨대 뭐 주주의 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해야 된다는 등 상법 얘기하는 거죠. 예, 상법 뭐 그런 것도 바꿔야 되고 뭐 감사를 어떻게 선출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고 그런 거를 수정하고 그다음에 요 금투세의 이제 미비한 점들 그것도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과제를 나가고 저는 이제 가장 그 우려하는 점들이 민주당이 그냥 요거를 막 시행을 하게 되면은 아까 그 진행자분들 중간에 그 국민의힘 그 정책위 기장님이랑 이제 얘기하실 때 그 언급하셨는데 정부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예, 그렇죠. 저는 준비 안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당장 내일 모레인데 1월 1일인데. 아, 그냥 뭐 손 놓고 있을 겁니다, 지금. 지금 뭐 당장 세수도 안 들어오는데 지금 이거 할 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 그래서 지금 내년에 하게 되면 사고 난다. 사고라고 하는 게 예컨대 뭐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원천 징수를 2번 한다든가 아니 예컨대 뭐 통산을 해줘야 되는데 수익 통산을 해줘야 되는데 통산이 안 된다든가 실무적 착오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뭐 그 2월을 해줘야 되는데 손해랑 이게 다른 거랑 뭐 잘 그 계산이 안 돼가지고 2번 3번 내가 세무서를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등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세무 차원에서 뭐 국민들이 뭐 내가 아무리 동의한다 그래도 이거 뭐 이런 법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냐 이렇게 하면서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다 민주당은 뒤집어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지금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많은 국민들의 영향을 줄 요 세법은 일단 유예하는 게 맞고 다만 이렇게 유예하면 안 되고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이 민주당한테 숙제를 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폐지인데, 니네 알아서 해. 니네 한번 문제 풀어봐. 그래서 지금 문제 푸느라고 모여서 막 스터디도 하고 지금 뭐 디베이트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국민의힘 숙제 내줄 때가 됐다. 이제 상법 개정 올려가지고 니네도 한번 숙제 이거 한번 풀어봐라. 해서 이렇게 좀 빅딜이 되면은 저는 국민 전체 차원에서 사실 나쁜 건 아니다. 그래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의 견해는 이렇다. 사견입니다. 네, 이걸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석준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